발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궁금증을 풀어주실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극적으로 발은 왜 아프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발을 쓰게 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는 수명이 불과 62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네. 60년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고 오래 사셨다고 축하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기대 수명이 83세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발은 100년을 쓸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60년쯤 살다가 가니까 그동안은 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발을 가지고서 3, 40년, 50년을 더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명품도 우리가 쓰다 보면은 닳아서 낡고 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사용하는 기간이 너무 늘어났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발을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너무 막 쓴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도 막 20년 넘은 자동차도 관리 잘 된 차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잖아요. 잘 유지되는 차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발로 지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두다가 나중에 많이 망가져서 아프고 나서야 그때 가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이미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미리미리 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발 관리가 좀 생소해서 네네. 평소에 우리 발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예, 우리 발이 뭔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는 그 증상들을 잘 캐치해서 무시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발이 보내는 우리 몸의 구조 신호, 발 건강의 노란불 증상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게 지금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예. 이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예. 먼저 발에 피로가 자주 느껴진다. 발에 통증이 가끔씩 있다. 그렇죠. 발이 자주 시리거나 저리고 가끔씩 쥐가 난다. 발을 자주 삐거나 삘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발의 증상도? 아치가 낮아지거나 발볼이 넓어졌다. 네. 발가락이 휘거나 구부러져 있다. 예, 발가락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는다. 발이 앙상하고 말라 보이거나 발바닥이 얇고 쭈글쭈글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깎아도 계속 생긴다. 지금 여기 제안해 주신 거에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중에 몇 개 이상이면은 뭐 의미가 있다가 아니고요. 네. 증상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노란불 리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옐로우 카드가 있으면 레드 카드도 있는 건데 그렇죠. 빨간불 리스트도 있는 겁니까? 예. 노란불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네. 어느 정도 악화되는 거를 좀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빨간불이 되면은 이제 좀 수술을 해야 되거나 수술을 해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의 증상들인데요. 어떤 특정 부위에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든지 계속 한 군데가 계속 아프다든지 발가락이 휘는 듯한 그런 변형들이 정도가 좀 심하다든지 발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밀가루 반죽 붙인 것 같다, 뭐 남의 살 같다, 발에 감각이 없다라는 분들이 신경이 마비되면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이 항상 이렇게 화끈거리고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신경이 손상되면 그런데요. 그런 증상들은 잘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발이 차갑고 색깔도 살색이 아니라 이렇게 푸르딩딩하고 거무튀튀한 빛들이 나는데요. 그게 이제 통증이 생겼다가 점점 악화가 되면 발이 괴사가 되고 뭐 절단까지 가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죠. 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레드 카드다 이거군요. 그렇죠. 이때는 정말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전에 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럼 뭐 무슨 발 마사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비법은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강하면 쉽게 부러지고 네. 우리 몸에 이런 근육, 힘줄, 인대 같은 조직들은요, 뻣뻣하면 더 쉽게 찢어지기 마련이고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면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조금씩 뻣뻣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이런 체조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발도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많이 걷기 전에 또 스트레칭 많이 해서 손상을 예방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법 두 번째는 발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요. 뭘 튼튼하게 하느냐? 바로 풋코어를 단련해야 됩니다. 풋코어.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좀 하니까 그 코어 근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풋코어는 발에도 무슨 그런 코어가 중심을 탁 잡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코어라고 하면은 몸통을 잡아주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발에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 있다는 건데요. 이 발 모형을 보시면 발에 이렇게 뼈가 있고요. 발등 아치가 있죠. 그리고 발바닥에 피부 밑에 족저근막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빨간 발의 근육이 있습니다. 발바닥에 이 모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 있지만 원래는 이게 4개의 층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두툼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 발의 중심에 굉장히 두툼하게 근육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건데 이 발에 있는 잔근육들이에요. 근데 이 근육들이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우리가 이 발의 중요한 이 풋코어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풋코어 근육이 바로 발 건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발이 아픈 경우 여러 가지 발 질환이 이 풋코어 근육이 약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라는 건 많이 안 쓰면 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 단련 운동을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예. 발은 우리가 거의 매일 걷고 하기 때문에 네. 단련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별도로 풋코어 건강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모양인데 풋코어가 왜 약해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근육은 운동을 하면 튼튼해지고 네. 운동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발 근육도 풋코어 근육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운동해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발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매일 걷지 않느냐, 그러면 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을 때 발은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게 되고요. 걸을 때는 우리가 허벅지와 종아리에 큰 근육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네. 이 풋코어 근육의 기능은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구부리고 펴고 하는 동작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걷더라도 풋코어 근육이 직접적으로 자극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런 풋코어 근육들을 자극하는 동작들, 운동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풋코어가 약해지면 어떤 질환이 생깁니까? 풋코어가 약해지면요, 여러 가지 발질환이 생기는데, 첫째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풋코어가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풋코어가 약해지면 이게 발이 약해지니까 흐물흐물해지고요. 발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발의 아치 구조인데요. 발의 아치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낮아져요. 그래서 후천성 평발이 생기기도 하고요. 볼이, 앞에서 보면 볼이 점점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어느 날 보니까 발볼이 넓어졌고 또 예전에 젊었을 때 신었던 치수보다 조금 더 신발을 크게 신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발 사이즈가 좀 커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풋코어가 약해져서 좀 발이 퍼지는 네. 듯한 그런 증상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발에 의해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무지외반증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판판하게 바르게 곧게 서 있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발을 반듯하게 펴고 있으려면 근육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요, 발이 이렇게 휘게 돼요.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갈퀴 같다 그래서 갈퀴족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갈퀴족지 변형도 생길 수 있고,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계속 걷게 되면 이 바닥 쪽에 있는 신경이 짓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가락 사이로 가는 이 지간신경이라고 하는 게 짓이겨져서 손상되고, 그러면 발이 화끈거리고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찌르는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증상은 한 번 생기면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흔한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인데요. 족저근막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지만, 스트레칭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풋코어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 애들이 힘들거든요. 주변에 있는 게 바로 족저근막과 또 위 발등의 뼈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과 여러 가지 관절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평탄한 평지를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걸어도 그 단련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단련해야 돼요? 코어 근육은 별도로 이제 자극하는 운동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오늘 모형을 가지고서 운동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이렇게 마디마디를 곧게 펴서 꾹 누르는 것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요? 네, 발가락을 곧게 펴서 바닥에 꾹 닿도록. 이게 해보시면요, 발가락이 좀 이렇게 구부러져서 안 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눌러준다는 거죠? 네, 이거를 혼자 힘으로, 발의 힘으로만 곧게 펴서 꾹 누르는 것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별도로 딱 올려주세요. 네, 엄지척, 엄지 1등 해주시고, 그때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지 않도록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랬다가 반대로 엄지를 누르면서 나머지 발가락을 딱 들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발가락 들어 올리기 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죄반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발가락을 이렇게 쭉 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사이가 쫙 벌어지도록 벌려주시고요. 발가락을 모두 든 상태에서 사이사이가 부채살처럼, 개구리 발가락처럼 쫙 벌어진 상태에서 새끼발가락만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하고요. 그 상태에서 또 엄지발가락을 내려서 바닥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딱 들고 있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건데요. 요거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이거 있어요. 어렵겠는데요? 처음부터 딱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못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쓰던 근육이 굉장히 자극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때 발바닥에 쥐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 네네. 이런 자세. 그 다음에 발가락을 벌렸으면 모으는 운동도 있어요. 발가락 모으기가 뭐가 어렵냐 하지만,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5개 발가락이 모두 이렇게 딱 붙게 해보세요. 이 사이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딱 모아주는 건데요. 이 발가락을 모아주는 근육들이 요 사이사이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어느 한 군데,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가 이렇게 떠서 잘 안 붙어 하는 경우, 이때 발가락을 구부려서 하시면 안 되고요. 곧게 편 상태로 이제 딱 모아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근육이 힘이 생기면서 안 되던 것도 되게 됩니다. 이런 운동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 발가락 가지고 장난을 좀 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발가락으로 꼬집고, 뭐 리모컨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거 좋아하시던 분들은 발을 잘 쓰세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이런 유튜브 보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럼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자꾸 거라서 이렇게 좋죠. 움직여야 돼.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 발 보호할 때 제일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게 신발이잖아요. 네. 신발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냥 어떤 브랜드 하나 딱 정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신발은 상황에 따라서, 내 발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내 그날그날의 활동 스케줄에 따라서 맞는 신발을 고르셔야 돼요.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이 아플 때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래 서 있을 때는 쿠션이 좋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냥 그 슬리퍼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고무로 된 슬리퍼. 아, 요즘 뭐라 그러더라? 여기 구멍 뚫린 거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크록스. 네, 크록스. 네, 맞아, 맞아. 예, 크록스. 그거 많이 신고 다녀요. 그거 신고 근데 잠깐씩 서 있는 건 괜찮은데요. 네. 편한데 하루 종일 서 있는 아. 분들이나 많이 걷게 되면요. 이 뒤축을 잡아주질 못하잖아요. 슬리퍼가. 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이 종아리에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푹신푹신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푹신푹신하면서도 좀 뒤축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운동화가 오래 신을 때는 더 좋고요. 많이 걸을 때는 발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많이 오늘 걸어야 돼. 그럴 때는요. 무조건 편한 신발보다는 등산화처럼 거창이 좀 두껍고 단단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등산화나 군화, 안전화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창이 두껍고 단단해서 잘 꺾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게 많이 걸어도 발이 피곤하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창은 두껍지만 안에는 좀 푹신푹신한 깔창을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두껍고 보호가 많이 되는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 발은 편한데 거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과잉 보호를 받게 되면 발이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아프다고 계속 이 편한 신발, 두꺼운 신발, 보호가 많이 되는 신발만 신지 마시고 때로는 오늘은 내가 발이 컨디션도 괜찮고 많이 아프지 않고 많이 걷지는 않는다 그러면 약간 얇은 신발, 많이 움직이는 신발을 신으시면 그날은 또 발에 운동하는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 발에 맞게 맞춤 깔창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좀 비싸던데. 네네네.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닌데요. 네. 네. 맞춤형 깔창이란 발도장을 딱 찍어서, 네. 요새는 3D 프린팅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발에 딱 맞는 맞춤형 깔창을 찍어서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니까 딱 착용했을 때는 발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평발이라든지 요족이라든지 발의 정렬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깔창에 약간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정렬 상태를 반듯하게 보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데 깔창 하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깔창도 마찬가지예요. 딱 했을 때는 편하니까 이것만 신고 이제 몇 년씩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극해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코어 근육을 너무 편하니까 오히려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코어 근육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창 착용하시는 건 좋은데요. 대신 별도로 이 코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생각나실 거예요. 족저근막염하고 네. 봉화지염이라는 거 있었어요. 예. 그때. 예. 이 두 가지 질환부터 좀 알고 갈까요? 예. 먼저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 족저근막이 생기는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안 하고 살아서입니다. 너무 뻣뻣한 상태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족저근막이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딱 딛기 시작할 때 뒤꿈치가 아픈 게 가장 흔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쭉 이렇게 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족저근막도 약간 오그라들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체중을 딱 딛게 되면 이게 갑자기 팍 늘어나면서 가장 약한 부위에서 조금 찢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발 뒤꿈치에 붙여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뒤꿈치 아픈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파열이 되면 거기에 이제 출혈도 되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픈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그렇게 걸렸을 때 네. 이게 대표적인 질환이죠? 발에 걸리는 가장 흔한 그럼 요걸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돼요? 이걸 예방하려면 이 족저근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가장 좋은 스트레칭 운동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리얼하죠. 네, 좋은 방법은요. 이게 이제 오른발이니까 제가 제 오른발을 왼쪽에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생각하고요.
이 발을 이 발가락 관절을 손으로 이렇게 꺾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뒤꿈치는 이쪽 발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굉장히 팽팽해집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게 힘줄 같은 게 만져지는데, 네, 뭔지 알겠어요. 예, 그게 바로 족저근막이거든요. 이렇게 팽팽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 문질러 주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압을 가하면서 세게 문질러 주시면 이게 이제 조금 늘어나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단 몇 번만이라도 해주고 활동을 시작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스트레칭으로 네.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발바닥만 스트레칭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발바닥하고 뒤쪽에 종아리하고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기능적으로는 이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벽 미는 운동이라든지 종아리의 뒤꿈치를 쭉 늘어뜨리는 계단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런 종아리, 식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낮추면 까치발은 이거고. 그렇죠. 이 종아리가 쭉 늘어나니까 그렇군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또 공 가지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가장 쉬운 거죠. 집에 누구나 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음료수병, 드링크병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문지르셔도 좋고요. 요새는 뭐 발 마사지 기계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받으실 때는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발을 좀 이렇게 힘을 줘서 발바닥을 좀 팽팽하게 만들고 이런 롤링 같은 거를 받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기왕이 아픈 상태에서는 공으로 자극하면 더 아플 텐데 그때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족저근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정도 누른다고 해서 아프질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는 내 족저근막이 뻣뻣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문질렀을 때 그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참을 만한 약한 정도의 통증이면 참고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찢어질 듯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급성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하지 말고 며칠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 심한 통증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참을 만한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통증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족저근막염이 걸렸을 때는 그거 낫는 게 우선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설명해 주신 방법으로 코어 근육도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풋코어도? 그럼요.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칭 운동이고 또 하나가 이제 풋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네, 족저근막에 좋은 풋코어 강화 운동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수건 깔아놓고 수건 이렇게 끌어당기기 운동 많이들 알고 계시죠? 수건이 없더라도 그냥 이 자세에서 마치 주먹 쥐듯이, 손으로 주먹 쥐듯이 발가락으로 꽉 웅크려서 발바닥에 아주 쪼이는 듯한 힘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반대로 쫙 펼쳐주세요. 쫙 펼쳐줬다가 또 꽉 웅크렸다가 요거를 많이 하시면은 풋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움츠렸다가 쫙 피는 거하고 똑같네요. 예. 또 무지외반증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발가락 휘고 이러는 거.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이힐 신고 이러다 보니까 폭이 이렇게 좁은 곳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외반증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고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요. 도움되는 예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지발가락 스트레칭인데요.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잡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튀어나온 부위에 이렇게 딱 대고요. 나머지로 발가락을 쥐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관절막, 인대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굳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게 절대로 되질 않아서 저희가 수술할 때는 그 관절막과 인대를 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돌아오질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심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좋고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거는 요 발가락하고 깍지 끼기입니다. 내 발하고 내 손하고 깍지 끼는 건데요. 네.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깍지를 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면 발가락 관절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풀어주실 수 있는데 요것도 하시다 보면 아파서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발가락을 스트레칭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밴드를 이용한 운동인데요. 시중에 이런 밴드 몇천 원 안 하거든요. 하나 구입하셔서 아니면은 집에서 뭐 굵은 고무밴드나 고무장갑 이렇게 잘라서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양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딱 끼우고요. 쫙 벌려주시면 발가락이 굉장히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여기가 스트레칭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나머지 발가락을 들어주시고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운동이 무지해반증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지해반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발이 이렇게 휘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근육이 풋코어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크고 좋은 근육인데 이 근육이 작동을 하려면은 발이 반듯해야 얘를 벌릴 수가 있어요. 발이 반듯해야 엄지 벌림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무지해반증이 있어서 발가락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는요. 이쪽에서 잡아당겨도 이게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엄지 벌림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발가락의 정렬 상태가 반듯하게 해지면서 이제서 비로소 엄지 벌림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이 풋코어 근육 중 엄지 벌림근을 제대로 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을 뭐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네. 나는 잘 모르겠다. 네. 한 가지만 가르쳐 줘요. 하면 하루에 뭐 요거 한 가지, 이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운동은요, 사무직이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리가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앉은 자세에서 까치발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요. 내려갔던 피가 잘 올라오지 못해요. 다리 쪽에 있는 체액이 위로 올라오려면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쥐어짜서 마치 펌프질 하듯이 체액을 위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만 앉아 있으니까 그 펌프질이 없으니까 잘 못 올라오고 다리가 퉁퉁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앉은 자세에서도 까치발 운동을 해주시는데요. 까치발을 들어 올릴 때 슬렁슬렁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발목의 앞쪽을 활짝 열어내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주시면요. 종아리 근육이 꽉 쥐어 짜지는 느낌이 나실 텐데 그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뒤꿈치 올렸다가 반대로 앞꿈치 들어 올리고 뒤꿈치 올렸다가 앞꿈치 올렸다가 뒤꿈치 올렸다가 앞꿈치 올렸다가 이거를 짬 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시면 붓기 완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스트레칭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지 말고 뭐 짚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할 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발이 달달달달 떠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발 건강을 위해서 괜찮았네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만보 걷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도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어때요?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발 건강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요. 네. 발이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진찰을 하다 보면
최근에 시작한 만보 걷기가 네. 원인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만보 걷기만 끊으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제가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걷는 것은 발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걸을 때마다 이 발은 체중을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체중이 만약에 60kg라고 하시면 한쪽 발에 누적되는 무게가 300톤씩입니다. 300톤이면 자동차 200대의 무게거든요. 한쪽에 자동차 200대의 무게가 하루 동안 실리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해보세요. 그게 배겨나질 못하죠. 야,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걷는 거는 좋은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권장하지만 자주 걷는 걸 권장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많이 걷는 것은 발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운동 효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걷는 것은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잖아요. 물론 좀 빠르게 걷는다든지 힘차게 걸음으로써 우리가 운동 효율을 조금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기나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내지는 수영 등이 우리가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해 보면 걷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 타는 것보다 걷기가 운동 효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걷는 것보다 30분 자전거를 빨리 타는 게 더 칼로리 소모량도 많고 더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도 많고 그냥 나는 걷기만 할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걷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대신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는 우리가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걷는 양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스쿼트 운동이나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5월로 접어들면서 맨발로 걷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날 좀 따뜻해지고 이러면 지난해부터 이게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열풍을 불었어요. 산도 맨발로 걷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옹호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신발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발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게 되고 개별적인 발의 근육이 잘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걷게 되면 지면의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상태라든지 경사, 이런 상태에 대해서 발가락 하나하나가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발 코어 근육, 풋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 맨발 걷기 할 때 이런 점은 좀 조심하세요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신발을 벗고 걷는 거니까 안전 제일이죠. 무엇보다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니까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전한 길, 깨끗하고 잘 보이는 좋은 흙길을 걸으시는 게 좋고요. 잘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이나 깊은 낙엽이 많이 있다든지 막 돌이 많다든지 이런 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도 준비가 필요해요. 다들 좋다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신발 벗어던지고 갑자기 막 걸으시면 없던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발을 새로 신어도 그 신발 길들이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맨발이라는 신발을 처음 신을 때도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내 발이 너무 약해져 있고 신발에 그동안 평생토록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신발을 벗고 막 걷게 되면 발에 많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충분히 스트레칭 운동하고 또 발 코어 근육을 많이 운동해서 발을 좀 단단하게 튼튼하게 해주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씩 걷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걸어보고 괜찮은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에 또 발에 상처 나면 안 되는 분들은 또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럼요. 네. 당뇨 질환 있거나 이런 분들은. 네, 맞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실 거를 권해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가 괜히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낫지 않고 괜히 염증이 생기고 해서 크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내지는 혈액순환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세요. 발이 차갑고 푸르딩딩하고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나는 평발이 있고 나는 무지외반증이 있고 뭐 지간신경종이 있는데 맨발로 걸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맨발로 걸었을 때 그 발질환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발 근육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발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요, 평발이 심하다든지 무지외반증이 심하다든지 지간신경종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신발에 보호가 없이 맨발로 걸으면 발에 무리가 더 많이 되고 그런 관련된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변형이 더 악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맨발로 걷는 것보다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부드러운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산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틱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발 되게 아프더라고요. 예. 예. 자, 오늘 김범수 교수님과 우리 발 건강을 단련하는 운동과 걷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요거는 내가 꼭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발이 건강한 게 오복 중 하나입니다. 발이 못 쓰게 되고 발이 망가지면 그건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발이 아프면 발이 못 쓰게 되면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도 더 악화가 되고요.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분도 우울해지고, 이게 이제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 건강을 챙기자라는 마음에서 제가 100세 시대 두발혁명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는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들, 그리고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아주 발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한 번씩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범수 교수님의 100세 시대 두발혁명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동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세요, 회장님. 아이,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맨발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걸 이끈 분입니다. 어신족이라고 그러던데 정확히 어신족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거는 그냥 편의상 또 외국어를 써서 좀 이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맨발인들이고요. 맨발러 이런 겁니다. 실제 어싱이라는 것은 땅과 접지하면서 땅 속에서 이 땅은 배터리입니다.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그 배터리와 우리가 접하면서 맨발로 접하면서 그 땅 속에서 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인체의 또 모든 생명체가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땅을 통해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내 몸을 충전하는 거군요. 겁니다. 걸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 회장님은 처음에 맨발 걷기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2001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은행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경영하고 이 많은 외국인들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나게 쌓였죠. 이제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간지수도 막 100이 넘어가고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막 넘어지고 이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이 TV 프로그램이 왔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전이 되신 분이 병원에서 한 달밖에 이제 더 못 산다. 그래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왕 죽을 바에 그러면은 집 뒤에 마침 있는 청계산에 가서 그냥 맨발로 죽겠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하루 종일 맨발로 걷고 쉬고
생활을 했더니 죽기는커녕 갈수록 쌩쌩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병원을 갔더니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TV를 보는 순간 어쩌면은 저 맨발 걷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건강에 비밀이 숨어 있겠구나. 그리고 저 자신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 TV를 본 다음 주말에 그때가 2001년 4월 달입니다. 그날 2시간을 맨발로 산책을 했더니 신발 신고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모든 세상이 싱그럽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 자신이 그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2시간을 맨발로 걷고 그날 밤 꿀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매일 1시간, 1시간 반을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던 화장실을 2번, 3번씩 가는 거예요. 장애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 뭐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가도 감기 올 만큼 있어요. 그래서 제 방문 앞에는 감기 든 사람 출입 금지다 이렇게 써붙일 정도로 그랬었는데 맨발로 걷고 난 이후에는 감기가 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금방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맨발 걷기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그 어떠한 기록도 정보도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책을 써야 되겠구나. 책을 써서 내 자신의 이 변화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숲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단상들을 기록하고 저 나름대로의 치유 과정을 체계화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최초의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각 지자체에서 황토끼를 깔아서 맨발 체험장은 만든다 이런 기사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예. 그 맨발로 걸을 때 꼭 황토길이어야 합니까? 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연의 숲길, 자연 그대로의 길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황토는 그 자체가 점성이 풍부해요. 점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전기예요, 전기. 땅속에서 올라오는 전기가 몸 안으로 흐르려면은 수분이 많아야 물기가 있어야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황토가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황토에는 많은 유익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으면서 이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전자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유익균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준다. 그런 접지 효과 측면에서는 바닷가 물이 찰랑찰랑한데 모래 물이 찰랑찰랑한 모래사장 그리고 갯벌을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겠네. 여기서 바닷길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은 염도가 3.5% 정도 됩니다. 바닷물은 일반 물보다 소금물이 염도가 높은 물일수록 전기가 더 잘 통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올라오는 전자가 훨씬 더 우리 몸으로 빠른 속도로 전도된다. 그래서 접지 효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효과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숙면을 취했다고 그러셨고 대장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그러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깐 이 맨발의 효과를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자, 지압 효과는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시면은 그 장기의 모든 지압점들 다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로 지압을 하잖아요. 내 몸무게로. 그러니까 천연의 완벽한 지압입니다. 그 지압을 통해서 얼마 전에는 자갈만 걸었다는 분이 집안에 자갈을 깔아놓고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었더니 10년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었는데 3개월 맨발로 걷고 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 다음에 접지 효과는 이거는 방대합니다. 자, 우리 땅은 제가 생명의 자유전자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왔느냐? 태양에서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옵니다. 전자가 지구의 전리층까지 도달해가지고 지구 이 전리층에서 1초에 44회를 치는 평균 44회를 치는 번개를 통해서
천회에 달하는 뇌우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자가 그 변계와 뇌우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와서 대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배터리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바로 2010년도에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 기술자와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라는 심장의학자, 그리고 가에탕 슈발리아라는 그 공학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리한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자, 우리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몸의 전압을 재면은 300mV, 400mV, 500mV 막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발을 벗고 땅과 딱 접하면은 순식간에 0V로 떨어져요. 그래요. 자, 그 이유를 클린트 오버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우리 몸 안에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자, 그러면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뭐 신장염, 동맥경화, 이 모든 현대 문명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가 맨발로 땅과 접하는 순간 중화되고 소멸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를 평균 2.7배로 올려줘요. 자,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혈액이 막 끈적끈적했던 혈액들이 쫙 묽어집니다. 포도알처럼 막 늘어서게 됩니다.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안 생겨. 혈전이 안 생기잖아요. 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에 모낭세포가 막 혈액이 안 도니까 머리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막 머리가 빠져. 탈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고 막 듬성듬성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혈액이 왕성하게 돌면서 모낭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고 하니까 탈모됐던 분이 새로 발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휘어졌던 분들이 검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막 검버섯이 피었던 분들, 그리고 주름이 자글자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그 세포에 혈액이 막 공급되고 영양소가 공급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치유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맨발 걷기로 그 건강이 치유된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기억나는 분 몇 분 소개해 주시면. 뭐 여러분이 계시는데, 자, 만성 두통으로 뇌수술까지 받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 가지고 안 되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끝나고 나서 계속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에 맨발 걷기 숲기 힐링 스쿨을 대모산에 설립하면서 그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신 그분이 맨발로 걸은 지 2달 만에 모든 진통제를 하나도 안 드시고 생활해 왔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도 대서특필해서 났지만은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반한 박성태 님이 등반 가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프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암세포로 썩어 있다. 그래서 더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으로 PSA 지수가 935까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다. 그런데 이분이 제 책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읽으시고 맨발로 걸으면은 살 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 뒤에 금대산을 처음엔 한 2주간을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힘이 나가지고 걸어서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935의 PSA 지수가 0.358로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다가 9번, 10번 흉추가 새까맣게 썩어 있었는데 그게 하얗게 재생된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요컨대 네. 그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 그래서 발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치유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주의할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일반적인 상식 또 의학계에서는 당뇨 걸리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예. 상처가 나면은 아물질 않으니까. 네. 자, 여기에 왜 당뇨는 생기는가? 그리고 왜 당뇨가 생기면은 아물질 않는가?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렇게 있는데 제1형 당뇨는 췌장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돼 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왜 못하냐 하면은 면역계는 전자가 충전이 돼야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고갈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파괴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슐린은 생성이 되는데 왜 혈당량이 안 내려가느냐. 인슐린이 생성이 돼 가지고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안으로 밀어넣어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가 타가지고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당뇨 계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포도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문을 열어 젖혀야 되는데 문을 열어 젖히려면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자가 고갈됐으니까 열지를 못해. 그래서 포도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타지를 못하니까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은 전자가 막 충전이 되니까 인슐린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를 막 밀어넣는 거예요. 저항성이 내려가고 따라서 혈당량이 내려가는 겁니다. 당뇨가 치유되면서 상처도 빠른 시간 내에 아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맨발 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어서 맨발 걷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실전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그런 실전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맨발 걷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파상풍 주사부터 맞으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해요. 네네네. 그건 좀 안전을 위해서 그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말씀하셨으니까 맨발로 걸으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가능하면은 이제 맨손 체조를 해서 몸을 좀 유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눈앞을 주시해서 혹시 위험물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길 밖으로, 길 풀숲으로는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박또박 걸으시면서 혹시 돌뿌리가 있더라도 이 질질 끌리게 되면은 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혹시 옛날에는 이 못이나 또는 그 철조망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 찔리면은 거기 녹으로 인해 가지고 파상풍이 이제 감염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파상풍 예방 접종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으시면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도 이제 되는 그런 거고요. 만에 하나 그 위험성 대비해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어요. 이제 맨발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걸어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 걸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 이 맨발 걷기는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물주가 원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땅을 밟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현대 들어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땅과 접지가 차단되면서 살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길을 걷고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못 걷는 거예요. 땅과 접지가 차단된 수십 년이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각종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흙을 밟아야 되는 거죠. 흙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밟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된 흙길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뒤에 뒷길이나 또는 아파트 주변에 또는 우리 거주지 주변에 도시공원, 공원에서 흙길을 밟으시거나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산이 있으면은 산길을 걸으시거나 또는 바닷가에 사시면은 바닷물이 찰랑찰랑한데 갯벌을 걸으시거나 어찌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 거주지 주변에 흙길을 찾아놓는 것이 제일 좋다. 예컨대 쉬운 것은 주변에 학교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땅으로 된 학교 운동장 밟아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을 찾으시면은 그게 바로 내 건강의 치유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맨발로 걸을 때 맨발로 얼마나 걸으면 좋습니까? 맨발로
하루 3회 맨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하루 3회. 하루 3회. 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는 학교 가기 전에 30분이라도 땅을 밟으시면은 밤새 쌓였던 모든 독소와 모든 혈액이 끈적끈적했던 상황들이 다 치유되고 아주 활기찬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시간 빨리 식사를 하시고 학교 주변, 사무실 주변, 내 삶의 주변에 흙길을 찾아가셔가지고 30분간 또 땅을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 후에는 저녁 식사 후에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주변의 흙길을 밟으시면은 하루 3끼 식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혈액은 맑아지고 그리고 ATP도 막 생성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진정되면서 편안한 숙면의 세계로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데 예. 이제 하필이면 점점 추워지는 겨울을 맞게 돼요. 네. 근데 아까 주로 촉촉한 그런 땅을 흙길을 밟아. 예, 밟아라 예, 이러셨는데 예. 그럼 얼어버린 겨울길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다 네. 걱정하실 겁니다.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는 지금 방학을 11월 셋째 주에 방학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선언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100일 동안 열심히 맨발 걸으시고 치유 대신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게는 포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하면은 우리 수천 명이 있는 단톡방 그리고 수만 명이 있는 카페에 막 뜨겁습니다. 겨울 내내 뜨거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오늘 맨발로 걸었다. 어떻게 추위를 내가 이겨냈다. 이런 슬기로운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막 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제까지의 그런 방법으로는 자, 우리 수면 양말 두툼하잖아요. 거기에 바닥을 2개를 구멍을 뚫어요. 그 수면 양말을 신고 하면은 땅과 접지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영하 한 5도, 7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이상 내려가서 영하 10도 내외 막 이렇게 되면 더 추워지니까 그때는 그 양말 신은 데다가 위에다가 발등팩이라는 게 핫팩이 있어요. 그걸 붙이고 걸으시면은 영하 10도 밑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겨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은 자, 눈이 오면 어떡하냐. 이때는 슬리퍼를 신고 이제 가요. 그래서 일단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100m, 200m, 300m 정도를 걸으시고 그다음에 눈이 묻은 발로 그대로 슬리퍼를 신으세요. 그리고 한 30m만 걸어가시면은 눈이 발 밑에 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녹아요. 물이 따뜻해져요. 그 발바닥 밑이 따뜻해집니다.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한 100m, 200m 정도 또 슬리퍼 신고 걸으시고 그때는 눈이 와 있기 때문에 눈하고 다 연결돼서 전부 다 접지가 되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맨발로 걸으시고 슬리퍼 신으시고 이렇게 교대로 하시면은 1시간, 1시간 반 충분히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전국적으로는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요 수도권 쪽에서 그 맨발 걷기 명소랄까요? 예. 요런 데는 괜찮아요 하는 데가 있으면 한 3곳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자, 지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대모사는 대모사. 완전히 맨발 걷기 성지 1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맨발로 걸으십니다. 코스도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평탄한 길들이기 때문에 초심자들도 얼마든지 걸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성남에 최근에 이 황토길들을 많이 만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중앙공원, 율동공원, 뭐 대진공원, 위례공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하남시에도 황토길, 그다음에 미사길 이런 맨발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성태님이 저 남양주의 금대산 거기도 많이들 가시고요. 거기도 맨발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인천의 청량산 그런 데는 아주 황금의 황토길입니다. 황금의 황토길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 인천의 한하계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 이런 이 바다 갯벌들 그런 거를 가서
치유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 부분들을 찾아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집 근처에 있는 흙길을 찾으셔야 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 중에 맨발로 걸으시는 분 중에 제일 고령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얼마 전에 분당에 사시는 네. 95세 어르신이 네. 근데 맨발로 걸으세요? 예, 맨발로 걸으세요. 대단하시다. 그리고 혼자서 지하철 타고 오신 거예요. 아. 자, 그리고 80대 되시는 네.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80대 오신 분들 나이가 많아요. 뭐 여기는 80대는 명함도 못 내미십니다. 그리고 70대는 그냥 어린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세상에서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고 제가 아까 항산화 효과, 혈액이송 효과, ATP 생성 효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고 지금 요 모양, 요 모습 그대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깨끗이 사시다가 그리고 깨끗하게 가시게 됩니다. 대모산에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 몇 분이나 모이세요? 지금은 평균 한 100명에서 200명, 150명, 200명 정도 뭐 이렇게 오시고요. 뭐 많을 때는 몇백 명도 오시고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전국에서 다 오시고 때로는 뭐 그야말로 눈물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연들이? 그러니까 당장 죽음에 직면하신 분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 그렇지만 맨발로 걸으시면 나으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각 이제 지부 지회들이 이제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 김해지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암 치유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양평에서 지도자 이제 연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 김해 지회장이 오셨길래 어떻게 김해지에서 계속 이 암 치유 사례가 올라오시냐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해 지회에서는 김해 분성산에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종일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암이 걸려서 힘드신 분들 또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오셔가지고 도시락 싸우세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을 같이 맨발로 걷고 그리고 도시락 같이 다 나누어서 그야말로 서로 막 격려하고 기분 좋게 막 치유되는 그런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4시간, 5시간을 맨발로 걷고 귀가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압 효과는 맨발로 걸을 때 느끼니까 알았는데 그런 엄청난 힘의 접지 효과가 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내 몸과 마음도 살리고 나아가서 지구의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맨발 걷기 열풍. 그래서 오늘 특별히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으로 계시는 박동창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원장님은 발로 건강을 체크하고 그랬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발을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한 3년 전에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약간 저도 집안에 무안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발 보고 이상이 있어서 바로 가서 혈액 검사하니까 이상이 있는 걸 바로 나와서 치료를 한 적도 있고요. 예, 저도 스스로 발을 보고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발을 있어요. 보고 아니면 만져보고? 만져보고. 만져보고? 네. 그럼 뭘 이상을 느껴요? 발에 보면은 발의 색깔도 틀리고요. 발에 이렇게 제가 의심하는 그 혈자리에 반사구죠. 발 반사요법이다 보니까 그 반사구에 이상이 느껴요. 응어리가 느끼고 이게 손으로 만지면 걸리는 응어리가 있어요. 그 응어리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제가 의심하는 질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 항진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약물 치료 한 달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발을 이렇게 만져봐도 그 사람의 건강을 대충 알 수는 있겠네요? 일단 발을 먼저 육안으로 먼저 보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발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요. 그리고 발 만졌을 때는 그 발 해당한 반사구, 우리 한의학으로
보면 혈자리죠. 네. 혈자리를 이렇게 만져서 그 해당한 혈자리에 어떤 상태인지 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사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네. 혈자리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반사구가 바로 우리 한의학에 말하는 혈자리예요. 아. 네. 왜냐면 발지압이 대체의학이거든요. 네. 예, 한국에서는 아직 글쎄 의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음. 예, 다른 뭐 여러 나라에서는 일단 대체의학으로 인정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렇게 발의 반응을 보기도 해요? 시기 잃은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네. 때 발바닥에다 하면은 네. 발가락이 이게 자극을 하면 오므러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극을 했을 때 발가락이 위로 뻗는다 그러면은 뇌 신경기 계통이 이상이 있는 거를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발바닥을 자극하는 이 요법을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네. 보통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발 반사 이게 국제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일단 발 반사 요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우리는 저 발 마사지 이쪽은 중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같은데 서양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발 반사 요법에 대해서는 일단 학계에서 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발 반사 요법 전문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이 한 10,000여 명 이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발 반사 요법이 우리 한국에 이게 있는 발 마사지 샵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이게 많이 돼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인정해주는 그렇군요. 편입니다. 발이 우리 몸 건강을 나타내주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전체 이게 인체 면적의 2%밖에 차지하지 네. 않지만 98%의 이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신경, 기관, 선, 림프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 말단 조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엉켜 있어요. 근데 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순환 작용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 혈액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력의 반대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많이 자극하고 발 반사요법으로 건강 다스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우리 지금 그림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일단 이 발바닥 그림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뒷모습입니다. 그 보면은 엄지 발가락 2개 붙어 있죠. 네. 거기가 머리 우리 헤드 부위고요. 그 따라서 내려오면 중간 이게 빨간색 라인은 척추입니다. 그 양쪽 옆으로는 양쪽 어깨고요. 그리고 이게 관절, 밑부분 발 뒤꿈치 부분은 골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걸쳐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더 상세적으로 해부해서 들어가면은 발바닥 안에 우리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네. 발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그 50이 넘다 보니까 팔이나 어깨가 뻑적지근하고 50견 올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저쪽 부위, 팔하고 어깨라고 써 있는데 저기를 좀 눌러주면 도움이 돼요? 네, 거기 누르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팔하고 어깨 50개 있는 사람은 네. 주로 발가락 사이에 이게 많이 이렇게 손을 깍지 껴서 많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어깨 스트레칭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발가락하고 내 손가락을 네, 깍지를 껴서 네. 이걸 돌려. 네, 발가락은 다 우리 뇌신경기 계통이지만 발가락하고 이 어깨 연결 부위는 우리 어깨하고 이게 뒷목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네. 요 폐하고 기관지 그러니까 발의 앞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줘도 괜찮겠네요. 충분히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발 감기 기운 있고 할 때는 네. 따뜻한 족욕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네. 요 안에 저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요 그림은 뭐예요? 이 발의 내측이라고 써있는. 이 발의 안쪽인데요. 네. 발의 안쪽 같은 경우는 아까 사람 모양 이게 사람이 이게 앉아 있는 모양을 보셨죠? 네. 바로 이게 빨간 부위가 제가 척추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쪽은 바로 우리 척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추부터 흉추, 요추, 밑추골까지 타고 내려오는 부위예요. 바깥쪽은 고관절입니다. 바깥쪽은 우리가 어깨, 그리고 팔꿈치, 무릎, 허리, 골반, 고관절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네. 콩팥 같은 경우에 장기가 2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 콩팥, 오른쪽 콩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콩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좌신, 우신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면 왼쪽이 있는데 발에는 다 오른쪽은 간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발에는 간에 해당한 반사구가 있고요. 심장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 발에는 심장 반사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에는 신경 교차되는 부위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뇌신경이에요. 발 반사구 중에 10개 발가락이 우리
뇌신경인데요. 뇌신경만 이게 교차돼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른쪽은 오른쪽 발에는 간 반사구, 왼쪽에는 심장 반사구,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뭘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우리 흔히들 밥 먹는 숟가락, 네, 젓가락 네, 있잖아요. 그냥 숟가락, 젓가락으로 편안하게 너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어. 있습니다. 그 숟가락이랑 이게 피부랑 맞닿으면 마찰되다 보니까 피부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일 하나 그냥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베이비 오일 같은 거 있어요? 베이비 오일도 괜찮고 바디 오일도 괜찮고 아무나 오일이면 괜찮습니다. 젓가락을 주로 이용하는데 근데 발바닥 부위 같은 경우는 면이 크다 보니까 숟가락으로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숟가락, 젓가락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쇠 젓가락 쓰는 거죠? 네, 쇠젓가락이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나무 젓가락은 절연체인데요. 쇠 같은 경우는 금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미세한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 미세한 전류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냥 젓가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할 거 다 준비했으면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한번 시연해 아마 볼까요? 집에서 보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셀프로 발 지압을 할 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일단 타월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네. 네, 오일을 일단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오일 도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부 마찰하는데 아플까봐 피부에 상처 생기지 않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네. 젓가락, 숟가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 보통 보면 젓가락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약간 예리해요. 그래서 네. 아파야 하실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 숟가락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조금 덜 뭉퉁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숟가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지압은 먼저 비뇨기 계통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발의 제일 중요한 혈자리 용천혈, 네, 여기서부터 따라서 내려오고, 예, 여기 방광, 요도까지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네. 이게 아프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프면 이상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게 혈자리 반사구 따라서 내려오면 응어리 걸리는 거 좀 느끼실 거예요. 예, 그 응어리가 있으면 그 해당한 그 반사구에 약간 이상 증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전립선 아, 위치인데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전립선이 안 좋은가? 안 좋을 연세가 소팔메토 먹어야 되나? 안 좋을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요. 보통 지금 남자 여자 25세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여기서 때문에 푹 걸리는데? 아, 거기 같은 경우는 콩팥, 중간인 거의 신장? 콩팥, 예, 신장. 중간에 여기, 콩팥 여기. 부위는 거의 다 걸리고 거기는 방광하고 전립선 부위인데요. 여기. 네, 쭉 내려오다 보면 이 끝부분이 방광하고 요도인데 발지압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방광 요도, 신장, 예, 방광 요도인데요. 콩팥 비뇨기 계통을 일단 열어줘야 우리 체내에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 자리가 바로 여기 용천부터 신장, 방광, 요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니, 지금 저 보시는 분들 잠깐 껐다가요. 요거 준비해가지고 다시 와보세요. 여기 진짜 시원해요. 근데 발 마사지는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거 집에서 가능합니다. 맞아. 우리가 왼발이다 보니까 왼발 이 끝쪽에 네. 여기 중앙 말고 좀 네. 바깥쪽에는 심장 부위입니다. 하트, 심장. 예, 심장. 하트 부위. 거기도 따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게 쭉 내려오면 됩니다. 네. 여기가 더 시원한데? 네. 여기가 왜 더 시원하지? 심장이니까 이게 지압을 해주면 펌프가 예, 잘 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발 안쪽은 여기는 위, 12지장, 위. 췌장 이 자리인데 소화기 계통 자리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 오일을 묻어서 미끄러워. 이게 불편해. 그러면은 숟가락 이 면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면이 크거든요. 예, 그럼 전체로 이렇게 따라서 나 내려옵니다. 여기 뭐 하나 또 딱 걸리는데,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 거기는 췌장입니다. 췌장? 네네. 췌장 기능은 보통 한국은 다들 식사를 너무 급하게 빨리 드시는데요. 조금 씹는 그 시간을, 드시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췌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대장은 어디예요, 대장? 대장은 이쪽 요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쪽? 네,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 부위가 치질. 치질? 네, 치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숟가락 면으로 전체 굳이 내가 이 혈자리 모른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아래로 쓰다듬어 주시면 굉장히 시원하다는 걸 느끼실 이렇게.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눈이 침침해. 그러니까 그냥 활동할 때도 눈이 자꾸 침침해요. 네. 그러면 어디를 좀 눌러줘요? 눈이 침침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간에 열이 많거나 네. 간 기능이 약하면 눈이 네. 침침하다 말을 하지만 간에 해당 반사구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네. 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자극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우리가 관절이 뼈가 많고 관절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용하지 말고 손으로만도 아프다. 가능합니다. 네, 그냥 손으로 네, 가운데 발가락 만지니까 네. 아픈데? 네. 네. 눈이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거기를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요? 예. 그냥 이렇게 돌리면 오일이 묻어 있으면 네. 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굉장히 아프면서도 아파. 시원한 걸 느낄 네. 거예요.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눈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귀입니다. 그리고 엄지는 우리 뇌. 뇌예요. 예, 인체의 총사령부 뇌. 엄지가. 예, 뇌에 있는 뇌 하수체, 뇌 이마골, 대뇌, 소뇌, 뇌 삼사신경 다 엄지 발가락이 있습니다. 어린이, 어른, 네. 뭐 어르신 할 것 없이 다 좋습니까? 네, 다 좋습니다. 애기들은 네. 저희 제일 어린 꼬마 고객님은요, 1살 때부터 받았는데요. 지금 6살이에요. 와. 네, 근데 애기들은 일단 받으면 네. 잔병 치레 안 하고, 네. 예, 그리고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도 오래되면 기계가 노화되잖아요. 그럼 어르신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이게 느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발지압을 해주면 잔병 치레도 좀 덜하고 혈액순환에 예, 잘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할 건 없습니까? 이거 할 때? 발지압할 때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지압을 하고 하려면 굉장히 압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네,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압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당한 그 반사구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강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전체 발지압에 대해서 전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한 자리를 강하게 압을 주다 보면 지압 몸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살살 어루만지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시원할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혹 피곤하면 샵에 가서 관리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거 하다 보면은 정강이에서부터 밑으로 훑어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지압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끝부분부터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이게 밑부분부터 위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이게 횟수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게 한 곳에 한 혈자리를 한 반사구를 내가 그냥 한 번 눌러서 끝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혈자리, 이것이 아니라 한 혈자리 한 반사구당 적어도 10회 이상은 좀 이게 풀어줘야 지압을 해줘야 어느 정도 이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집에서 내가 혼자 TV 볼 때 굳이 내가 혈자리 모른다 하면 이 혈자리 저 혈자리 굳이 몰라도 그냥 손으로 오일을 발라서 발에 도포를 하고 여기 끝부분부터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하다, 눈도 아프고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무겁다. 그럼 손으로 발에 깍지를 껴서 네, 그냥 편안하게 앞뒤로 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발목을 한번 돌려주면 발목을 이게 10번 이상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눈이 침침하다, 머리가 무겁다 그럴 때는 손으로 그냥 오일 도포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돌리다 보면은 눈도 한결 가볍고 머리도 맑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퇴근해서 그 씻고 잠자기 전에. 네. 아이고, 봐라, 오늘 고생했다. 네. 아이고, 고생했어. 네. 이거 하면 네, 맞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발등에는 우리 우울할 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나는 혈자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발등 전체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근만근이 다리가 피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저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네.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자기 전에 네, 아이도 일로 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맞아요. 그러면 네. 너무 좋지. 그럼요. 스킨십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자녀들인데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네. 되고 그 치료적인 목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별로 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뇌를 지켜주는 지압점 어디가 있을까요? 예, 뇌를 지켜주는 지압점이 있죠. 지금 특히 말씀하신 수험생도 많고, 그리고 이게 환절기다 보니까 이게 추워지면 연세 많으신 분들 뇌졸중 환자도 은근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뇌졸중에도 그렇고 뇌를 맑게 해주는 혈자리를 제가 몇 개 포인트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로 보면 아까 여기라고 그랬죠. 네, 기억하시네요. 와, 엄지 발가락이 우리 뇌 신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심장, 여기는 바로 혈압점입니다. 네. 혈압. 네, 혈압점. 네, 이 세 가지만 잘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뇌졸중 예방해도 되고, 뇌 같은 경우는 우리 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에게 대뇌 이마골부터 소뇌, 대뇌, 그리고 여기 전체 뇌 하주체, 자율신경까지 다 엄지 발가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엄지는 우리 인체의 총 사령부거든요. 뭐 뇌에서 모든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심장 같은 경우도 이게 펌프력이 있다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혈압. 보통 이게 뇌졸중 환자들 보니까 거의 혈압이 거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급하게 뇌출혈이나 예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을 계속 누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일단 엄지 발가락을 이게 계속 자극을 해주면 뇌가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점을 꾸준히 이게 지압을 해주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진정이 되는 느낌? 사춘기 아이들 네. 피가 뜨겁잖아요. 네. 걔네들 여기 좀 만져서 진정 좀 시켜줘야 되겠네. 사춘기 아이들은 또 틀린 게요. 네. 어른하고 또 틀린 게, 엄지 발가락 이게 진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이 필요합니다. 애들은 한창 왕성하고 클 네. 때이기 때문에 그 열을 적당히 좀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른쪽 발, 간 같은 경우는 이게 심장은 왼쪽 발에 있고요. 네. 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발에 있습니다. 오른쪽 발에. 네. 요즘에 이제 몸이 붓는다. 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네. 이렇게 부종 있는 분들, 특히 그 여성분들 많던데, 네. 갱년기 여성분들. 네, 네. 어디를 눌러줘야 되나요? 일단 붓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독소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되려면 일단 신장, 제일 기본적으로 신장, 콩팥, 우리에게 용천부터 네. 신장, 그리고 여기는 방광, 좀 더 옆으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옆으로 요도까지. 네. 이 몇 개 기본 비뇨기 계통 이 혈자리인데요. 일단 독소가 배출이 돼야 몸에 부종이 되지는 않는데요. 예. 그리고 일단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비뇨기 계통 혈자리 4개 해놨습니다. 또 요즘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다이어트 신경 쓰는 분 많지만 이것도 다이어트 혈점이 되겠네. 이거는 비뇨기 계통은 발 빼니까. 지압의 기본 혈점이기도 하고 다이어트에도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면 더 추가적으로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내 식욕 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출도 돼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소화기 계통. 네, 여기 보면 위, 네, 췌장, 옆에 십이지장까지. 그리고 또 하나, 갑상선. 네, 갑상선 부위입니다. 네, 일단 다이어트 되려면 독소 제거도 잘 돼야 되고, 오장육부 소화가 잘 돼서 소화가 잘 됨으로써 이것도 배출이 잘 돼야 되고, 또 갑상선을 왜 넣냐면 이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저도 모르게 계속 이게 먹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을 수 있죠. 네. 이렇게 그 발 지압을 할 때는 네. 자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나 하면 됩니까? 적어도 주 3회 정도 해야만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피로회복 위주로 하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괜찮지만, 내가 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부종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주 3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갱년기 증상. 네. 근데 갱년기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는데, 안면 홍조로 우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좀 기복이 좀 심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 겨드랑이 땀 났다가 또 땀 나다가 좀 있으면 또 춥고. 이거 뭐 더웠다 추웠다 한다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관한 혈자리를 제가 해드릴 건데, 그건 주로 발등에 있거든요. 태충혈이라고도 하고, 여기 흉부 림프예요. 흉부 림프이고, 이 양쪽은 여기는 서해부 복부 림프. 네, 혈압점 여기 옆에까지, 여기도 흉부거든요. 예,
여기를 전체 왜 풀어줘야 되냐면 화가 나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짜증이 나면은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거는 림프를 일단 모든 림프절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 림프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데 가슴 여기 태중혈 이 흉부 림프만 제대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짜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예, 그래 집에 가셔서 부인 또 짜증 낸다 네. 그러면은 혈자리 몰라도 되니까 손으로 오일 도포해서 이 발가락 사이사이 있죠? 발가락 사이사이로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방향은 항상 위로.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고 발가락에서 위쪽으로, 상체 쪽으로. 그럼 이게 네. 여성 갱년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남자분들도 그 네. 나이 또래 되면은 네. 해주면 좋겠네요. 왜냐면 네. 지금 갱년기는 꼭 여성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맞아요. 남성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부부가 집에서 TV 보면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발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네. 대화를 하다 보면 갱년기도 이게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네. 여기는 꼭 좀 해주세요 하는 데 있으면 덧붙여 주시면 뭐. 아, 네. 지금 그 환절기이기도 하거니와 갱년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여자뿐만 아니라 네. 남성한테도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삼음교란 혈자리인데요. 여기가 삼음교 혈인데요. 네. 우리가 복숭아뼈 이게 사지 지나서 있는 이 지점인데 네. 이 혈자리가 뭐냐 삼음교 혈인데 신장, 간장, 비장 같이 있는 혈자리예요. 근데 신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 이게 뭐지 여과 기능을 하는 거고 비뇨기계통에 속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이고요. 이게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 우리 갱년기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울적했다가 다운됐다가 하잖아요. 그 간의 열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양 흡수도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음교 혈자리만 잘 눌러도 갱년기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혈자리는 여자 불임에도 좋은 혈자리고 남자 정력에도 좋은 혈자리입니다. 네. 꾹 눌렀다가 놔줬다가 네. 이렇게 10회 이상 반복. 10회 이상 해줘도 되고 꾹 누르는 것보다 그냥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려주는 이렇게? 것도 예 좋습니다. 예, 계속 발 지압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특히 발바닥에 굳은 살 많이 박여요. 네. 그래서 그걸 막 어떤 사람 칼로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어떤 겁니까? 발에 이게 굳은 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것도 이게 해당한 혈자리 반사구에 이상이 있어서 이게 나타나는 증세이고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해당한 그 반사구에 더 이상 새로운 세포 생성이 안 되고 굳은 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네. 또 발이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유난히 찬 분들 있어요. 네. 그럼 순환이 잘 안 된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손과 발에는 말초신경이 수천 개 서로 상호작용해서 네. 엉켜 있어요. 그래서 말초신경이 순환이 잘 안 돼서 말초신경까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손, 발만 유난히 차가운 분들 많습니다. 네. 그것도 혈액순환 장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때는 주로 집에서 따뜻한 족욕을 해주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조교. 네. 조교를 해주고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네. 응? 조격을 하고 나서 쓰다듬어 주면은 훨씬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네. 발 지압 부위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을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훑어주는. 쓰다듬어만 네. 줘도 맞아요. 그것도 역시 10회 이상. 네. 네. 그리고 조격은 시간을 꼭 30분 이내로. 30분 너무 이내에. 오래 하는 거는 안 좋아요. 보통 사우나 안에서 땀 빼는 것도 뭐 30분, 40분, 1시간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진이 빠져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시간을 과하게 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20분 내지 30분 내로가 적당합니다. 네. 네. 이제 발 지압한다고 막 누르고 이럴 때 아픈 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 아픔이 사라지면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근데 너무 무리해서 눌러대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무리해서 누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 이게 과하는 거는 부족한 것보다 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너무 과하게 압을 가해서 이게 멍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그냥 약간 시원할 정도인 압이 제일 좋습니다. 네. 혼자서 발 이렇게
못하겠다. 네. 나 너무 힘들어. 배가 너무 나와서 막 이 자세 자체가 힘들다. 네. 이런 분들은 뭐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없을까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압 슬리퍼도 음. 있고 뭐 폼롤러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예, 음.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통 집에는 이게 작은 폼롤러도 있고 큰 폼롤러도 있는데요. 크기에 상관없이 얘를 그냥 집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실에 TV 보면서 바닥에 누워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매트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시범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거실에 누워서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요.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을 한 20cm 정도만 올렸다가 그냥 떠뜨리세요. 힘을 주지 말고 완전히 떠뜨리세요. 네, 완전히 이렇게 떠뜨리는데 한 발을 10회 정도 하고 또 반대 발을 10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느낄 거고 그리고 통증이 별로 안 느낍니다. 단지 관절이 약한 사람은 여기 무릎이 이상일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인체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찌꺼기가 이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의 혈관 속에 혈류 찌꺼기도 70-80%가 무릎 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로 이게 발목 펌프를 하면 우리 무릎 아래 쌓여 있는 혈류 찌꺼기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몸의 순환해서 체내에서 체외로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폼롤러를 많이 이용해서 발목 펌프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간편하게 내 몸을 순환해 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지금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얘로 이게 하다 보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또 불편하신 분들이 꽤 소파에서 계실 거예요. 하는데도 그래도 이게 좀 예민한 사람은 예, 층간소음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기구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 그냥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뼈 자리만 피해 주시고 예, 종아리를 이렇게 두드려주면 되고요. 예,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바닥도. 발바닥 이렇게 하면 네,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단지 발등은 뼈 때문에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지 주의할 점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살 시원할 정도지 너무 세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또 터져서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맨발로 걷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맨발 자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거죠. 맨발 걷기는 진짜 강력 추천하는 예, 건강요법인데요. 단지 조심할 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예, 조금 조심해 주시는 거 맞아. 좋겠고요. 왜냐면 발에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 특히 이게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너무 추운 날씨에 맨발로 걸으면 오히려 한기가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맨발로 이른 날씨에 걸으면 발에 한기가 돋아서 맞아요. 너무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오히려 이게 감기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이 그래도 내가 걷겠다 그러면 수면 양말 신고 걷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1년 4개월 걷는 분들인데도 꼭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파상풍 주사를 꼭 맞고 걸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발을 지압해 주는 거, 발을 눌러 주는 것 이거 말고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을 꼭 기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먹고 꼭 끝나고 탄산음료나 커피나 뭐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료수도 좋긴 하지만 물을 많이 드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예, 특히 따뜻한 물, 예, 물을 많이 이렇게 드시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음식에 다 그 간이 있어요. 달고 짜고 맵고 쓰고 그 간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그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맛있는 걸 먹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은데 그 맛있는 걸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 혈관의 혈액이 많이 탁해집니다. 예, 근데 따뜻한 물을 섭취해 주시면 우리가 먹는 그 조미료 있는 간을 좀 희석해 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과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다 온몸을 막 이럴 순 없잖아요. 발을 이렇게만 해도 네. 예. 아까 직접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던데 내 발만 하지 말고 가족들의 발도 같이 가족이 금상첨화죠.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